최근 15년간 미국에서 ADHD 약물 처방이 800% 증가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벌어들인 돈은 연간 180억 달러를 넘어섰죠. 그런데 ADHD라는 병 자체는 198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누가 정상을 정의할 권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51년 미국 남부의 의사 세뮤얼 카트라이트는 의학 저널에 새로운 정신병을 보고했습니다. 노예들이 걸리는 병이었는데 이름은 드레이프토마니아였죠. 라틴어로 도망치려는 광기라는 뜻입니다. 증상은 명확했는데 노예가 농장에서 탈출하려는 욕구를 보이는 겁니다. 카트라이트는 원인도 설명했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충분히 복종하지 않을 때 이 병이 생긴다는 거였죠. 치료법은 채찍질이었고 심한 경우엔 발가락을 절단해서 물리적으로 도망을 불가능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지만 당시엔 이게 의학이었습니다. 남부의 주요 의과대학에서 가르쳤고 의학 교과서에 실렸으며 법정에서 노예 주인들이 도망친 노예를 처벌할 때 의학적 근거로 사용됐거든요. 노예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 정신적 결함이 있다고 본 겁니다. 비슷한 시기 북부에서는 여성들이 대량으로 정신병 진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히스테리라는 병이었는데 1900년대 초반 미국 여성의 25%가 평생 한 번 이상 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 범위가 워낙 넓어서 거의 모든 게 히스테리가 될 수 있었죠.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남편 말에 불복종하거나 성적 욕구를 표현하거나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것도 증상이었습니다. 당시 의학은 여성의 자궁이 몸속을 떠돌아다니면서 뇌를 압박한다고 설명했거든요. 히스테리아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로 자궁을 뜻하는 히스테라에서 나왔죠. 치료법은 증상에 따라 달랐는데 가벼운 경우엔 집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며 모든 사회 활동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좀 더 심하면 클리토리스 절제술이나 자궁 적출술을 시행했고 가장 심각한 경우엔 정신병원에 무기한 수용했죠. 1900년대 미국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65%가 여성이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히스테리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이나 아버지가 서명만 하면 여성을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었거든요. 의학은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1920년대부터 히스테리 진단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혁신적인 의학 이론이 등장한 것도 아니었죠. 1920년은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통과된 해입니다.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자 갑자기 히스테리가 사라진 겁니다. 질병이 치료된 게 아니라 여성을 통제할 필요가 줄어든 거였죠. 히스테리는 의학적 질병이 아니라 사회 통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권력 구조가 바뀌자 질병도 사라진 겁니다. 이런 패턴은 20세기 내내 반복됩니다. 1952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정신질환 진단 편람 DSM을 처음 출판했을 때 동성애는 사회병질적 인격장애로 분류됐습니다. 게이와 레즈비언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였던 거죠. 병원에서는 전기 충격 치료를 했고 구토 유발제와 함께 동성 이미지를 보여주는 혐오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심한 경우엔 뇌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했는데 이게 1950년대만이 아니라 197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됐거든요. 그러다가 1973년 12월 15일 미국 정신의학회 이사회에서 역사적인 투표가 열렸습니다. 동성애를 DSM에서 삭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표였는데 결과는 5,854표 대 3,810표로 찬성이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58%의 찬성으로 동성애는 하룻밤 사이에 정신질환이 아니게 됐죠. 여기서 핵심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뇌 연구도 없었고 유전자 분석도 없었으며 획기적인 이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고 게이 권리 운동이 충분한 정치적 압력을 만들었을 뿐이죠. 의학적 진실이 아니라 투표로 결정된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현재 DSM-5에 실린 297개 정신질환 진단 중에서 진짜 생물학적 질병은 몇 개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범주는 몇 개일까요? 그리고 50년 후에는 그중 어떤 것들이 투표로 삭제될까요? ADHD는 어떨까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진단명은 1980년 DSM-3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원래는 아동기에만 나타나는 질환으로 분류됐는데 증상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었죠. 1987년에 진단 기준이 처음으로 확대됐고 1994년에 또 확대됐으며 2013년에는 성인 ADHD가 공식 진단으로 인정됐습니다. 기준이 넓어질 때마다 환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1990년 미국에서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은 약 90만 명이었습니다. 2000년에는 280만 명으로 3배 증가했고 2010년에는 540만 명, 2020년에는 620만 명을 넘어섰죠. 여기에 성인 진단까지 합치면 2023년 기준으로 약 1,800만 명이 ADHD 약을 먹고 있습니다. 33년 만에 20배가 늘어난 겁니다. 갑자기 ADHD를 가진 사람이 20배로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ADHD라는 진단 범주가 20배로 확장된 걸까요? 신경과학 연구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ADHD 특성을 가진 뇌 구조는 인류가 생긴 이후 줄곧 존재해왔다는 겁니다. 쉽게 산만해지고 새로운 자극을 계속 추구하며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뇌 말이죠. 수렵 채집 시대에는 이런 뇌가 오히려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한 곳만 보지 않고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는 사람이 위험을 먼저 발견했으니까요. 지루함을 못 견디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사람이 새로운 식량원을 찾아냈죠.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 만들어진 환경입니다. 1890년대 프러시아에서 시작된 근대 학교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졌을 때 교육은 특정한 방식으로 표준화됐습니다. 같은 나이 아이들을 한 공간에 모아서 같은 책상에 앉혀서 같은 내용을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였죠. 이 시스템은 산업공장과 똑같은 원리로 작동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표준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의 뇌는 이 시스템에 맞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6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뇌들이었죠. 1990년대에 ADHD 진단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기에 표준화 시험이 대대적으로 확대됐거든요. 미국에서 낙제 학생 방지법 같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학교 성적과 시험 점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아이들은 더 오래 앉아서 더 많이 집중해야 했습니다. 환경이 바뀐 거죠. 그 환경에 맞지 않는 아이들은 갑자기 장애가 됐습니다. 여기서 제약 산업이 등장합니다. 1990년 미국에서 ADHD 약물 시장 규모는 약 2억 달러였는데 2000년에는 15억 달러, 2010년에는 90억 달러, 2020년에는 180억 달러를 넘어섰죠. 30년 만에 90배 성장한 겁니다. 이 성장을 만든 건 누구일까요? 2000년대 들어서 주요 제약 회사들은 ADHD 인식 캠페인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학교에 무료 선별검사 도구를 배포했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후원했으며 부모단체와 환자단체에 자금을 지원했죠. 2012년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DSM-5의 ADHD 진단 기준을 작성한 위원회 10명 중 11명이 제약회사로부터 연구비나 컨설팅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해관계가 명확한 사람들이 진단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점점 더 넓어졌죠. DSM-4에서는 증상이 7세 이전에 나타나야 했는데 DSM-5에서는 12세 이전으로 완화됐습니다. 성인도 진단받을 수 있게 바뀌었고 필요한 증상 개수도 줄어들었죠. 기준을 넓힐수록 환자는 늘어나고 환자가 늘수록 약이 더 많이 팔렸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의 2016년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는데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의
약 20%는 실제로는 단지 학급에서 나이가 어린 편이라 상대적으로 미성숙해 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9월생과 8월생 사이에는 거의 1년 차이가 나는데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던 거죠. 진짜 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였는데 약으로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약들의 장기 효과에 대해 아직 확실히 모른다는 겁니다. 리탈린이나 에더럴 같은 ADHD 약물은 암페타민 계열 각성제인데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직접 자극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집중력이 올라가는 게 맞지만 10년, 20년, 30년 먹었을 때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약들이 대규모로 처방되기 시작한 게 1990년대부터니까 아직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현재 미국 대학생의 약 25%가 ADHD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은 진단도 받지 않고 친구에게서 얻어먹거나 불법으로 구매해서 먹는 겁니다. 시험 기간에 집중력을 높여주니까요. 약이 치료제가 아니라 성능 향상제로 쓰이고 있는 거죠. 패턴을 정리해 봅시다. 1800년대에는 도망치는 노예가 정신병이었고 불복종하는 여성이 정신병이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동성애자가 정신병이었죠. 그리고 현재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성인이 정신병입니다. 모든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맞지 않는 사람을 문제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려고 하죠. 노예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노예가 문제였고 가부장제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문제였으며 이성애 중심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자가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8시간 동안 책상에 앉혀놓는 학교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버티지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매번 의학이 그 권력 구조를 정당화해왔죠.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광기는 발견되는 게 아니라 발명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의학은 객관적 과학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누가 정상을 정의할 권력을 가졌는지를 보면 그 사회의 권력 구조가 보인다는 거죠. 그럼 누가 지금 정상을 정의하고 있을까요? 의사들일까요? 과학자들일까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더 큰 그림을 보면 제약회사와 보험회사,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새로운 질병 범주를 만들어야 새로운 약을 팔 수 있고, 보험회사는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학교는 모든 아이를 똑같은 틀에 맞춰야 관리가 쉽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천만 명이 환자가 됩니다. 신경 다양성 운동은 바로 이 권력 구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ADHD나 자폐가 고쳐야 할 장애가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다양성이라고 주장하죠. 문제는 개인의 뇌가 아니라 그 뇌를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위주로 설계된 세상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처럼 ADHD 뇌는 집중과 반복을 요구하는 산업사회 시스템에서 불편함을 겪을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환경이 바뀌면 ADHD 증상도 바뀝니다.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을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놀게 하면 증상이 크게 줄어들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처럼 스스로 흥미를 가진 주제를 깊이 파고들 수 있는 환경에서는 집중력이 오히려 평균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의 부적합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환경을 바꾸는 대신 약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쉽고 빠르고 수익성이 높으니까요. 학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건 수십 년이 걸리고 수조 원이 들지만 약 한 알은 하루 만에 효과가 나타나고 제약회사는 돈을 법니다. 개인도 약을 선호하죠. 내가 바뀌는 게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쉬우니까요.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ADHD 약을 10년 이상 장기 복용한 성인의 35%에서 40%가 약을 끊었을 때 이전보다 더 심한 집중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뇌가 약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체 도파민 조절 능력이 약화된 거죠. 치료가 아니라 의존성을 만든 겁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설령 약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해도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들고 싶은 걸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혁신들은 시스템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기존 방식에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시도하는 사람들, 지루함을 못 견디고 계속 질문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거든요. 만약 모두를 정상화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혁신을 약으로 억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입니다. 누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권한을 가지느냐는 거죠. 18세기에는 노예주인들이 그 권력을 가졌고 19세기에는 남성들이, 20세기 중반에는 이성애자들이 가졌습니다. 지금은 제약회사와 교육 시스템과 의료산업이 가지고 있죠. 그들이 정의한 정상에 맞지 않으면 당신은 환자가 되고 약을 먹어야 하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서를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에 적힌 질병명이 정말 당신의 뇌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뇌가 현재 사회 시스템에 맞지 않아서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바뀌어야 하는 게 당신일까요? 시스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먹고 있는 그 약, 당신이 받은 그 진단이 순수하게 의학적 판단만으로 내려진 게 아니라는 걸요. 거기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고 정치적 권력이 있으며 사회적 통제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1973년에 투표로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게 됐듯이 언젠가는 ADHD도 투표로 질병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필요한 약을 먹을 것이냐는 거죠.